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첫 단추죠. 전국의 의대 40곳이 정부에 밝힌 증원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대학들은 당장 내년 입시부터 최소 2,151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5년 뒤인 2030년에는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의 의대 정원을 2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대학들의 희망사항입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소 2,151명.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이 당장 내년 입시에서 늘릴 수 있다고 답한 의과대학 정원 규모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현재 교육 여건만으로도 이 정도 증원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교원이나 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최대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5년 뒤인 2030학년도에는 최대 3,953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현재 입학 정원마저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정부는 대학들이 추가 투자를 통해 2배 이상의 증원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증원 규모는 지난달 말부터 2주간 40개 의대를 상대로 2025학년도부터 6년간 늘릴 수 있는 의대 정원을 조사해 취합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아직 대학들의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한 달간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교원도 더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학교 교실 면적이라든지 필요한 실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의학계와 교육계 전문가들과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고 실제 증원이 가능한 상황인지 오는 12월 안에 현장 조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학분업을 거치면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 18년째 유지되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부실 조사라는 건데요. 의료계 안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그간 지적돼온 지역의료,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혜인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수요 조사 발표 직후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해 당사자인 대학들의 희망사항만 모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의사 인력 문제는 인구 구조나 의료제도 변화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근거가 모두 빠졌다는 겁니다.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였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 정원의 적정 수치가 되었고 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2020년보다 강력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조사에 참여한 의과대학들마다 입장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부의 수요 조사에 적정한 증원 규모를 정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곳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수요 조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대학들이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는. 다만 정원 40명에서 50명 수준의 미니 의대에선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의대생 교육에 적자가 컸던 만큼 정원을 최소 2배로 늘려야 비용을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 쪽에 미니의대가 많잖아요. 운영상의 문제가 다 어렵거든요. 기회가 왔는데 안 하기가 어렵죠. 전문가들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의 최종 목표가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대학병원의 정원을 주는 게 중요하겠죠. 다 늘려주면 대형 병원 쏠림만 심해지죠. 또 의대 증원을 바라는 대학들이 수용 가능한 정원을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비해 면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네, 복지부 취재하는 정혜인 기자와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아까 첫 단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의대들이 우리는 여기까지 늘릴 수 있다. 지금 이 의사 표현을 한 건데 실제로도 이 정도 늘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수요 조사 결과만 보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이긴 합니다. 네. 지난달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전략을 내놓을 때만 해도 내년 의대 입시 증원은 최대 1,000명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2배가 넘죠. 네. 여권의 의지도 커 보입니다. 의사협회에선 300명에서 500명, 그러니까 수백 명 수준에서 이제 증원하는 걸 내심 생각했는데 네. 정부와 여권에선 기본적으로 1,000명,
2,000명 수준 이상을 기대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대학별 수요조사 공개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위한 정부의 그 밑그림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보건의료 노조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응답자의 83%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증원 숫자. 그런데 이번 수요조사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열흘 이상 늦게 발표된 거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원래 의과대학 상대로 수요조사를 마친 게 지난 9일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복지부에서 이제 2차례 발표를 미룬 건데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제가 취재해 보니까 네. 대학마다 희망 정원을 다시 보고하겠다는 이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감 때 한 게 다가 아니다. 네네. 추가 증원을 요청한 건데요. 네. 10곳 가까이 이제 그런 증원이 있었습니다. 아니, 네.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정원을 좀 늘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학들은 당장 25학년도부터 그때 입시부터 지금 정원의 70% 가까이 지금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한 거지 않습니까? 바로 입시에 영향이 있겠는데요? 네, 당장 올해 입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대나 뭐 상위권 이공계를 지원하려던 수험생들이 올해는 의대에 소신 지원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이제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 입시에서도 의대에 지원하려는 이른바 N수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올 입시부터 바로 영향이 올 것이다. 네, 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신용카드 회사는 고객을 더 많이 모으고 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액에 비례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높은 적립 포인트를 내세워 가입자를 늘렸던 카드사에서 줘야 할 포인트를 제때 주지 않거나 심지어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사는 게다가 단순 시스템 오류라면서도 직접 항의한 고객에게만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1년 출시된 네이버 현대카드입니다. 월 사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까지 사용액의 5%, 최고 1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네이버와 현대카드 양쪽에서 지급합니다. 다른 신용카드보다 적립 포인트가 높다 보니 출시 직후부터 가입자가 몰려 현재 약 60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이성욱 씨도 이런 포인트 제도를 보고 가입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현대카드는 카드 사용액과 지급하는 포인트가 들쑥날쑥입니다. 네이버 현대카드 쓰긴 했는데 포인트가 없어요. 이 씨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10월 31일 18,000원, 42,500원을 각각 사용했는데 포인트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월에도 포인트 1,400원가량이 누락됐는데 카드 사용 내역과 포인트 적립을 비교해도 어디서 빠진 건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주긴 줬는데 어디서 비는지를 제가 확인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피해자는 또 있습니다. 30만 원대 가구를 샀다가 한 번 취소하고 바로 다음 날 비슷한 제품을 다시 결제했는데 아예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품목이 조금 변경이 돼서 취소 후에 다시 재구매 결제를 했는데 그 해당 부분 포인트가 전혀 쌓이질 않았습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혜택 한도인 결제 금액 20만 원가량을 채웠다가 사정이 있어 25일 전후로 거래를 취소한 것인데 그날 이후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누락되는 겁니다. 현대카드는 다른 카드사도 비슷하다며 현대카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혜택 한도까지 카드를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될 때까지는 추가 포인트 적립이 안 되다 보니 추가로 발생한 포인트는 누락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액수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네이버는 이런 오류 없이 꼬박꼬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현대카드는 누락된 포인트를 일괄 지급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고객에게만 선택적으로 포인트를 복원시켜줬습니다. 고객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현대카드 측에서는 별도로 복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조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자동 복원이 안 되는 게 본질인 것이죠.
카드값을 빼갈 땐 오차 없이 빼가면서 포인트 정산은 시스템상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도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렇게 포인트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자 한 피해자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민원을 넣었는데요. 금감원은 그러나 권한 밖의 일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네이버 현대카드의 포인트 일부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도 자신처럼 포인트 적립이 누락됐는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민원 접수 2달이 지나 금감원이 보내온 공문. 법령과 계약 등을 위반해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서비스 미흡, 고객 불편 처리는 금융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카드사 측에 시스템 개선을 당부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전화를 직접 해봤지만 돌아온 건 현대카드의 입장을 대신 읽는 듯한 말뿐이었습니다. 자기네는 그거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또 고객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별도로 고객센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포인트를 드리고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대카드는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는 대신 홈페이지 약관에 매출 취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적립 한도 초과분 혜택 적용이 제외된다는 복잡한 말을 적어뒀습니다.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피해자가 직접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더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 민원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뭐 소송을 하시거나. 현대카드와 금감원 모두 정확한 피해자 숫자나 누락 포인트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약관을 정확하게 바꿀 필요도 있고요. 지금 약관이라 하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시정 조치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느냐. 금감원은 적립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어 계약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서 금감원 권한 밖의 일이라 소송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초유의 국가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째입니다. 전산망은 복구가 됐지만 여전히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언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과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을 따라 뒤늦게 영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송서영 기자입니다. 전산망 마비 사태를 수습한다며 해외 출장 도중 지난주 토요일 급히 귀국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가 평소대로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긴장을 유지하겠다던 이 장관은 오늘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수행하기 위해 뒤늦게 합류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디지털 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영국 내각이 제안했고 양국 장관 사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민 끝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판단 하에 출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안과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행안부는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를 교체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비 결함 파악과 교체까지 꼬박 하루나 보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행안부는 관련 민간업체 관계자 등 약 100명과 여러 사고 요인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최소한 대상만이라도 집어낼 수 있을 만큼 좀 훈련도 되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문제를 집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 걸리는 시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전문성에 있어서 좀 의심이 되기 시작한다. 장비의 오류 원인은 사태 발생 닷새째인 오늘까지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오늘부터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담당 TF를 구성해 원인 분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행정전산망 마비 당시 정부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전국적인 혼란이 이어졌는데 대국민 알림 문자 하나 없었죠. 행정안전부는 이번 마비 사태가 정부 매뉴얼상 재난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인데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었습니다. 이 내용은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대란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재난 문자를 3차례나 발송했습니다. 정부의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담긴 재난 유형 41개 중 정보통신 사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 전산망 대란 이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행정 전산망 마비는 재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도 정보통신 사고 항목이 적용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 체계에 대해서의 마비 서비스 장애를 가져온 거고 재산적인 피해나 아니면 업무적인 피해, 국민의 이제 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얘는 통신 재난으로 보는 게 맞고.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MBC 취재진과 통화에서 정보통신 사고는 방송과 통신의 기능 마비를 의미할 뿐 행정 전산망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유형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잘못이고요. 이 방안들을 앞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재난으로 분류하지 않은 건 입법 제도의 미비함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아파트 건설 현장 사고 워낙 많았죠. 지난 주말 인천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거동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건설사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제보는 MBC 박철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역세권이라 지난해 5월 진행된 청약에서 최고 28대1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건설 중이던 주거동 한 곳이 붕괴됐습니다. 구조물 한가운데가 마치 산사태가 난 것처럼 쓸려 내려갔고 거푸집을 떠받치는 경사 받침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작업자가 오가는 외부 통로는 엿가락처럼 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지만 다행히 붕괴가 새벽에 일어나 화를 면했습니다. 해당 사고가 알려지면서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선 부실 시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지도 안 올라오고 유선 연락도 되지 않고 그 밴드나 커뮤니티에도 지금 글을 올릴 수 없게 승인을 안 해주시고 계세요. 재개발조합과 건설사 측은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던 중 강풍으로 인해 거푸집과 외부 비계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콘크리트 타설이 됐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콘크리트가 측압이 커요. 옆으로 미는 힘이. 그래서 콘크리트 칠 때 대부분 변형이 되거나 무너지거든요. 근데 콘크리트도 안 친 상태에서 무너졌다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타설이 됐다면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졌을 거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하나도 그렇게 못 자는데 거기다 쌀을 넣으면 터지지 않겠습니까? 건설사 측은 아직 건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풍으로 사고가 난 것일 뿐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철근도 다 해체를 해서 타워로 떠내렸고 지금 철근도 새로 발주해서 새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에서는 지난 7월 또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연결 부위를 해체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마약 피의자 신분인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모발에 이어 손톱과 발톱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고 했던 경찰은 잇따라 핵심 물증 확보에 실패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권지용 씨는 이달 초 자진해서 공개 출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안팎의 투약 여부를 가늠할 당일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결과를 정밀 검사를 신속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 씨가 이미 제출한 모발과 손발톱 등의 정밀 감정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최근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은 음성 판정에 경찰 수사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권 씨를 섣불리 입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직 회신받을 분석 결과가 남아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다면 이미 수사를 종결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 김 씨는 배우 이선균 씨 등에게 마약류를 건네고 본인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선균 씨 역시 모발 정밀 감정 결과는 음성인데다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채무는 양이 적어 감정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공개된 수사 대상자 가운데 유명인이 여럿 포함돼 있는 만큼 무리한 수사란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의 근거에 수사를 시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추가로 듣고 이성균 씨의 경우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의사 면허 없이 집안에 치과를 차려놓고 불법 진료를 한 가짜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간호사 역할도 면허가 없는 가족이 맡았습니다. 진료비가 싸다는 소문에 주로 어르신 환자가 몰렸는데 그렇게 지난 6년간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주택. 거실에는 진료 접수대가 있습니다. 방 한쪽에는 치과에서나 볼 수 있는 의자와 엑스레이가 설치됐습니다. 가정집에서 불법 치과 진료를 한 현장을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하고 한 목록들하고 이게 과정 적어진 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계세요. 간판도 없었지만 최고 20%까지 싼 진료비와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한 점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아무래도 병원보다 싸게 하니까 이게 잘한다고 해서 소문 들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가끔 지금도 찾아와서 하냐 안 하냐 이제. 2016년부터 6년 동안 이곳에서 불법 진료를 받은 환자는 300여 명. 대부분 60살이 넘는 어르신들이었는데 진료비로 6억 원을 챙겼습니다. 간호사도 면허가 없는 가족이었고 의료용품을 납품한 50대 여성도 가짜 의사인 줄 알면서 불법 진료에 참여했습니다. 이 남성은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했고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받으며 은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중국에서 기술을 배웠을 뿐 국내에서 의료와 관련해 그 어떤 자격도 딴 게 없습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전력이 있고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용품들을 실제 이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이제 해로운 영향을. 한편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주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도주했다가 1년 3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2명의 여성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전현직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이라는 표현을 쓰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징계까지 받았던 최 전 의원이 또 막말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도 엄중 경고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의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한 북콘서트.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동물의 왕국에 비유하며 암컷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했습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이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혐오와 분열의 저급한 삼류 정치,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도덕성 상실이 당의 시스템으로 굳어진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비슷한 전력이 있는 최 전 의원이 또다시 망언을 했다며 최 전 의원의 사과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뭐뭐뭐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는 성희롱 발언을 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사무총장 명의로 국민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며 엄중 경고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이나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언행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 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원래 약속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냐. 난데없이 암컷이 왕인 것처럼 설치는 수준 낮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풍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을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니 맥락을 보고 판단하면 좋겠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관련 연대가 명확하게 서집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된 바 없다고 사퇴 수습에 나섰지만 현수막 문구에 이은 잇따른 구설수에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 최근 탈당 의사를 내비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여당의 이른바 슈퍼 빅텐트론에 힘을 실은 건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대전을 찾으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민과 당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이 여당 혁신위원회에 강사로 섰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12월 탈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준석 신당 혹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의 공간도 없고 너무나 숨막힐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저로부터 제가 갖고 있는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하는 점에 저는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세력을 포괄하는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며 범야권에까지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계를 표방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슈퍼 빈텐트가 될 거라며 여의도 출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텐트 수리나 먼저 하라고 일축했습니다. 총선 등판론에 불이 붙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전 카이스트를 찾으며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마 의지를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본인이 지금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혁신이 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장관과 인요한 위원장의 만남은 이곳 카이스트에선 없었지만 인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빅텐트의 장관 출마까지 가시화되면서 여권의 총선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적 휴전 협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협상의 걸림돌이 뭔지 손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가자 지구 마을 여기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탱크가 건물 곳곳을 폭격합니다. 휴전과 인질 석방에 대한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은 가자 지구 북부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협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까지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경 대응으로 공식 입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은 협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카타르 중재자들에게 전달했으며 휴전 협정에 거의 도달했다는 성명까지 낸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협상안도 구체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포로 30명당 이스라엘 인질 10명의 비율로 단계적으로 교환한다는 겁니다. 협상안대로라면 어린이와 여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300명을 이스라엘 인질은 50명에서 100명가량을 석방하게 됩니다. 또 인도주의적 휴전 기간인 5일 동안 가자 지구에 식량과 연료 반입, 의료 지원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문제는 군인 포함 여부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인질 석방 시 그의 가족도 함께 내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측은 인질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군인은 석방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협상안을 수용하더라도 인질 석방 이후 공격 규모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가족들과의 면담 직후 인질 구출은 신성한 최고의 임무라면서도
하마스를 괴멸시켜 가자지구의 위협이 더 이상 없도록 할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시 방편일지라도 인도주의적 목적이 조금이라도 달성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승적이고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가자 지구의 알시파 병원에서 이른둥이로 태어난 뒤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온 28명의 아기들이 인큐베이터가 있는 이집트의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대피 과정 때문에 모두가 감염이 심각한 데다 이 중 최소 11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한 병원. 의료진들이 알시파 병원에서 데려온 미숙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옆을 지키던 쌍둥이 딸의 어머니는 인큐베이터 곁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عندي بنتين توم ما كنتش أعرف عنهم ولا حاجة. اليوم أول مرة أشوفهن أنا من يوم ما ولدتهن. 알시파 병원의 인큐베이터가 가동하지 않아 일반 병상에 누워 있어 안타까움을 샀던 미숙아들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집트 국경 라파 통행로를 통해 가자에서 빠져나온 28명의 미숙아들은 시나이 반도의 알-아리시 병원과 카이로의 뉴 캐피탈 병원 두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알시파 병원에서의 치료 환경이 열악했던 데다가 위험한 대피 과정을 겪은 미숙아들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이번 대피를 도운 유니세프는 미숙아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대피는 극도로 위험한 조건 속에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Of those 31, 11 or 12 are critically ill, all the others seriously ill. Each of them is either premature or low birth weight. Each of them has serious infections and quite a few of them have a low body temperature. 대피한 아기 대부분이 부모나 가족 없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WHO는 미숙아 중 극소수만 가족과 동행했으며 가자지구 정부가 가진 제한된 정보로 인해 미숙아들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CNN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의 작전 본부가 있다고 보고 하마스와 교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미숙아 3명을 포함해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도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또 말실수를 했습니다. 81번째 생일과 겹친 추수감사절 행사에서 유명 가수의 이름을 혼동한 건데요. 주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4살 적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밀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기념행사. 81살 생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약점인 나이를 소재로 농담을 건넵니다. I just want you to know it's difficult turning 60. Difficult. 이어 행사에 동원된 칠면조 2마리가 전국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백악관에 왔는지 설명하면서 유명 가수의 공연을 언급합니다. Even this harder than getting a ticket to the Renaissance tour o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right now. 하지만 브라질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건 테일러 스위프트. 20여 년 전 활발히 활동했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테일러 스위프트를 헷갈린 겁니다. 바이든의 이런 실수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기도 했고 연설 도중 이미 사망한 동료 의원을 찾은 적도 있습니다. 종종 크게 넘어지기도 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른바 뽁뽁이, 즉 완충제로 감싸는 게 백악관 참모들의 주요 대선 전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Our perspective is that it's not about age, it's about the president's experience. That's what we believe. And it's, as they say, the proof is in the pudding. 바이든은 소셜미디어에 146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며 사진을 올리며 나이 논란을 농담으로 치부했지만 미국의 여론은 그의 나이를 실제로 크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렸습니다. 둘은 4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여론은 바이든의 나이를 더 걱정하는 겁니다. 81살 생일이었지만 별도의 축하 행사는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비공개로 생일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발사에 실패한 뒤 세 번째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하는 등 북한을 향한 경고와 압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빠르면 내일 새벽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발사장이 위치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 내일 오전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 새벽 시간 발사가 유력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필요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9.19 효력 정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두 차례의 발사에 실패했던 요인인 엔진 문제를 러시아의 도움으로 해결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에 들어온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일 북핵 대표들은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위성 발사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스함이 입항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행동화한다는 차원에서 올 들어 세 번째 정찰 위성 발사를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30일 미국 벤덴버그 기지에서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늘 낮 경기도 파주의 한 식당 앞에서 음식점 주인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남성은 붙잡고 보니 최근 이 식당에서 일했던 종업원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경기 파주의 한 음식점 건물 모퉁이에서 한 남성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곧바로 회색 겉옷 차림의 젊은 남성이 쓰러진 남성을 뒤로 한 채 주차장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더니 이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쓰러진 사람은 음식점 주인인 60대 남성.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이 없는 채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혈을 해주려고 도와드렸는데 그때는 뭐 의식은 없으셨고. 달아난 사람은 해당 음식점에서 일을 했던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달아났지만 도주 경로가 휴대전화와 CCTV 등에 기록됐고 약 1시간 반 뒤인 오후 3시 반쯤 서울 은평구 지하철 구파발역 화장실에서 붙잡혔습니다. 피의자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는 사건 현장 주변의 풀숲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니 여기 직원인데 저도 뭐 한두 번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법 체류자 신분인 피의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일을 하면서 몸이 안 좋아졌다며 식당 주인에게 최근 금전적 보상을 문의해왔다는 식당 관계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한 대학병원 교수가 30대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무차별 폭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인터넷에 녹취를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심지어 쇠파이프로도 맞았다고 증언했는데 해당 교수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조선대학교 병원. 이곳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유모 씨가 어젯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도교수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녹취에 등장하는 50대 지도교수는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며 전공의를 구타합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폭행은 환자와 간호사들 앞에서도 이뤄졌고 따로 불려간 자리에서는 쇠파이프로 맞기도 했다고 전공의는 증언했습니다. 그 어렵냐고 환자 몇 명이나 된다고 1년 차들도 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그것이 어렵냐고. 그것이 어려워. 몇 명 된다고. 폭행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들도 폭행을 당하는 등 의사 수련 과정에서 폭력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삼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조선대병원은 지도 교수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공의님하고 사과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전공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군요. 조선대병원은 전공의와 교수를 분리하고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당 전공의가 속한 학회는 재발과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교수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병원 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며 난동을 부려 구속됐던 30대 조직폭력배가 감방 수감 중에 새로운 조직폭력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시는 면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10대와 20대, 이른바 MZ세대 조직원들을 모아 사이버 도박 등으로 검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유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주차장 진입 차단기를 들이받더니 쫓아온 경찰차에게까지 돌진합니다. 경찰은 차량에 실탄 11발을 쏘고 마약에 취한 30대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울산 지역 조폭 간부로 드러났습니다. 구속된 조폭 간부는 그러나 감방에서 자신을 따르던 1, 20대 조폭들을 규합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시는 교도소 면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조직원 규모가 40명 넘게 늘어나자 이들의 행동은 대담해졌습니다. 자신들은 홀대한 선배 조폭의 차를 부수거나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길 가던 시민을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과 SNS 사용에 익숙한 젊은 조직원들은 사이버 도박을 통해 세를 불렸습니다.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과 다른 지역 조폭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조폭들하고 사이버 도박, 사이버 PC 뭐 이런 거 위주로 서로 이제 총판을 주고받기도 하고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하고.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조직원 4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을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율 대신 현실화율을 조정해 정부 입맛대로 세금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게 동결했습니다. 당초 75.6%까지 반영하려던 아파트는 시세의 69%, 77.8%까지 반영 예정이던 토지는 65.5%로 반영 비율을 낮췄습니다.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는 모든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203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빠른 현실화 계획으로 시세 급등에 현실화율 인상까지 반영될 경우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 6조 1천억 원 수준이던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지난해 10조 8천억 원으로 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이 시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세는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올라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현실화율 계획을 따라갈 경우 고가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더 큰 부담을 지는 구조라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9억 이상 고가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 가격에 따라 현실화의 편차가 커지고
실제 집값을 반영해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율이 아닌 시행령 변경으로 사실상 조세 법정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4천만 원을 받는 거를 야 우리 3천만 원으로 하자, 2천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세부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현실화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수록 고가주택이나 대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1월부터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국민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2주 전 이틀간의 경고 파업에 나섰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전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인력 감축안입니다. 지금 이 시각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이 한창인데요. 합의에 실패하면 내일부터 파업이 재개됩니다. 자,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재은유 기자, 노사 사이에 이견이 좀 좁혀지고 있습니까? 네, 협상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 양측은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놓고 막바지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만성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인력 2,200여 명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퇴직자 규모보다 신규 채용을 줄여 자연스럽게 인력 감축을 하겠다는 건데요. 반면 노조 측은 안전 인력에 공백이 생긴다며 직원을 더 뽑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지난 교섭 때 사측은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을 660명으로 제시했고 노조 측은 868명을 주장했는데요. 이미 양측 간 차이가 줄어든 상태인데다 그간 7차례 실무 대화를 진행해온 만큼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부터 다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노조가 밝힌 상태인데요. 당장 아침 첫 차부터 지하철 운행에 여파가 미치는 건가요? 네, 오늘 교섭도 결렬되면 노조 연합교섭단의 민주노총 산하 1노조는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공사 직원 65%가 민주노총 조합원인데요. 직원 17%가 소속된 한국노총 산하 2노조는 2주 전 경고 파업 때 불참했는데 이번엔 따로 회의를 열어 동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사 측은 파업이 재개되면 이번에도 필수 유지 인력과 대체 인력을 투입해 지하철을 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파업이 첫 차부터 시작되더라도 출근 시간대에는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열차를 운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대는 평시 대비 80% 수준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단 교섭 과정을 지켜봐야 할 분위기인데요. 과거 전례에 비춰 늦은 밤이나 자정 이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에 나서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박문진 이사들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권익위가 해임 사유를 억지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보수 성향인 MBC 제3노조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고 5일 만에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오늘 이들 이사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 요청하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나 횟수 등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 측은 권익위가 정작 무엇을 확인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모호한 인상평만 내놨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박문진 이사들에 대한 해임 시도가 저지되자 권익위가 추가 해임 사유를 억지로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도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권익위를 내세워 이사 해임을 다시 추진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권익위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송장악 음모의 한 축이자 앞잡이를 자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조사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남 전 이사장은 이를 계기로 결국 해임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잠시 뒤 영국 런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국빈으로 초대한 영국 왕실의 공식 환영식이 열립니다.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 특히 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성사됐습니다. 런던에 도착해 제일 먼저 현지 교민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한영 관계가 보다 깊어질 거라 예고했습니다.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등 안보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영 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한국과 영국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 내용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과 안보 분야 협력 증진을 강조한 게 눈에 띕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영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방위산업 공동수출 MOU 체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안보, 국방뿐 아니라 공급망 확보, 에너지 연대 등 경제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포괄적으로 넓힌 방안입니다.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측은 안보 협력과 함께 무역과 투자가 이번 방문의 핵심이라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엔 영국 왕실이 화려한 환영식을 열어 국빈을 맞이합니다. 최고의 예우를 뜻하는 예포 41발이 발사되고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이 왕실 의장대를 함께 사열하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영국 국왕 부부와 대통령 부부는 함께 왕실 마차를 타고 이곳 버킹엄궁으로 이동해 환영 오찬을 합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를 찾아 한영 관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설합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포괄적 가계 빚을 뜻하는 가계 신용 잔액이 올해 9월 말 기준 1,875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 신용 중 가계 대출은 1,759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도 116조 6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2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049조 1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17조 3천억 원 급증하며 최대 잔액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판매 신용도 3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 신용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 종료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인마켓 거래소인 캐셔레스트가 지난 13일 거래 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 22일 출금 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고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도 16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잠시 후 중국과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출사표가 인상적이네요. 중국 선전에서 손장훈 기자입니다. 중국전이 열릴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입니다. 잠시 후 킥오프를 앞두고 계속 관중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4만석은 예매 1시간 만에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중국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장 손흥민은 어제 마지막 훈련을 마친 뒤 의미심장한 출사표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내일 관중도 꽉 찬다는데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 우리 플레이를 좀 잘 보여줘서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역대 전적 22승 12무 2패.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앞서지만 중국의 악명 높은 이른바 소림 축구와 비디오 판독이 없는 점이 부담이자 변수입니다. 중국이 좀 많이 거칠게 나올 것 같은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더 이제 중국보다 더 거칠고 더 강하게 한다면은 충분히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예상대로 공격진의 조규성과 손흥민, 이강인과 황희찬 등 유럽파 선수들을 모두 선발 출격시켰고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중앙수비 조합 역시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싱가포르전에서 투입했던 이재성을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를 이용해 중원 강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습니다. 선전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도전하는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앙리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3대0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우리보다 한 살 어린 선수들로 구성됐지만 앙리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는 강했습니다. 골키퍼 신송훈의 선방쇼와 골대 행운으로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반 내내 잔뜩 웅크렸던 황선홍호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정상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5분 K 은바페의 오른발이 제대로 빛났습니다. 골키퍼가 손도 쓸 수 없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9분 뒤에 추가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홍윤상의 쐐기골까지 더한 대표팀은 프랑스 원정에서 기분 좋은 3대0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무릎 수술로 목발을 짚고 팀을 지휘한 황선홍 감독은 선수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눴고 세계적인 골잡이 출신인 프랑스 앙리 감독은 예상치 못한 무득점 패배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En même temps, c'était pas dur. Au niveau de l'envie, de la combativité, maintenant le résultat, il est horrible. Comme j'aime bien dire assez souvent, les deux buts qu'on prend, ils sont inexplicables, les deux derniers. 황선홍호는 내년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출전해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이승용 감독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귀신 잡는 꿈으로 감독의 꿈을 이뤘다면서 새 출발을 위해 공개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등번호 10번을 달고 그라운드를 누볐던 이승용. 야, 이거 10번 네 거 아니냐? 네 골번호? 와, 근데 거기에 정준하가 와. 의미가 있는 거야, 나름대로. 은퇴 후 KT의 코치와 단장을 지냈던 이승용이 71번을 달고 SSG 사령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71년생이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71번을 택했고요. 94년도에 인천이라는 도시에 와서 제가 이 자리에 돌아와서 감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뜻깊습니다. 감독 면접을 본 뒤엔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와이프가 꿈에서 귀신을 잡았답니다. 뭐 일이 잘 풀린다? 뭐 이렇게 좀 해몽이 좀 됐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프 말은 잘 듣는 편이니까요. 취임 일성으로 구단에 공개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말 그대로 난장 토론. 올 시즌 성적이 어땠는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또 코칭 스태프들이 생각하는 SSG는 뭔지 그런 생각들을 좀 알고 싶거든요. 성적과 육성을 동시에 요구받은 이승용 감독은 단합과 기본을 강조했습니다. 팀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때는 저는 좀 무서운 그런 선배가 될 거고, 두 번째는 풀어야 되는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장에 나오면 선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박정입니다. 홧김에 던진 골프채가 그만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꺼내려다가 골프채를 3개나 잃어버리는 황당한 사연.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DP 월드투어 시즌 최종전인데요. 선수는 나무 위로 계속 골프채를 던지고 자원봉사자는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흔들고 또 클럽을 던지는데 어라! 이번엔 아예 안 내려와요. 나뭇가지도 던져보는데 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요? 알고 보니 홧김에 던진 골프채가 나무에 걸렸고 그걸 꺼내려다가 골프채를 3개나 잃어버렸어요. 가진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모두 실패. 애꿎은 캐디백만 쳐버리고 발길을 돌리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Some of the volunteers, I think they got them out, or else it would have been a funny round to finish with 11 clubs.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던지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북중미 네이션스리그에서 나오는 환상적인 프리킥골입니다. 이 골로 피파 랭킹 99위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미국의 2대1 역전승을 거뒀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인 내일도 낮 동안에는 오남이 감돌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오늘만큼 오를 텐데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변덕을 부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를 중심으로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방은 비구름이 닿지 않겠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모레 새벽부터 강원 산지는 순간 시속 90km 안팎의 돌풍도 불겠습니다. 조그만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맞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밤부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5도, 강릉과 부산 9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14도, 광주 18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금요일 오전 사이에는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눈이 오겠고 주말 아침 서울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